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에 선영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건 수영장 물소리와 여유로운 웃음소리였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신의 대가를 되돌려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봄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실의 창가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은 강단 앞에 서서 부모님의 사랑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교과서를 읽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교실 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박금자가 작은 카페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70살의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같은 아침 남편 윤재우는 서둘러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선영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을 때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야. 늦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재우는 그 짧은 반응조차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이 순간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15분쯤이었습니다. 선영은 학생들 앞에서 시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선영은 학생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다른 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상대방은 침착한 목소리의 여성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금자 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30분 후 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순간 선영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복도의 하얀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선영은 교실로 돌아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습하라는 말만 남기고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선영의 손은 핸들을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차를 마시며 웃었던 어머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거의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여러 침대 사이로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안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는 색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선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건넨 서류를 받았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펜을 잡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이를 악물고 간신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때 선영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남편이 받았습니다. 배경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수술 들어가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하는 거야? 선영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있어. 어머니랑 여행 가는 중이야. 비행기표 취소하면 위약금도 크고. 당신이 알아서 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하나로 뭉개져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 남편이 있지만 남편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아무도 선영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선영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45살의 선영이 처음으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정작 필요할 때 옆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술실 빨간 불을 바라봤습니다. 벽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윤말순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었습니다. 선영은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되면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정 방문을 미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가벼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영은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오늘 가게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좀 와줄 수 있니? 내 엄마는 작은 수술이잖아. 금방 끝날 거야. 선영은 가게로 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쓸쓸했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1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선영은 산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산소는 내일 다녀와도 되잖아. 오늘은 우리 집안 어른들 오시는 날이야. 선영은 그날도 양보했습니다. 다음 날 혼자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딸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선영의 일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선영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왔는지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머니는 언제나 선영의 편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선영이 시댁 눈치를 보며 자주 못 찾아가도 어머니는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어땠습니까? 선영이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선영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영이 편할 때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영이 필요할 때는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선영은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왔습니다. 선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을까? 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은 잃고 나서야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며 누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가 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영은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지금 비행기 아니야. 곧 이륙해. 3일 후에 돌아갈게. 장례는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줘. 선영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일 후라니. 장례식은 보통 3일장으로 치르는데 남편은 그때쯤 돌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장례식 내내 없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빈소를 차렸습니다. 부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빈소에는 선영 혼자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카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들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주가 선영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마친 사람들이 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대요? 글쎄요. 못 오나 봐요. 이럴 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영은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둘째 날 오전 11시쯤 어머니의 친구분이 찾아왔습니다. 6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혼자 고생이 많구나. 사위는 어쩐 일이니?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금자씨가 늘 너 걱정했어. 시댁에서 고생한다고. 그래도 내가 참고 잘 산다고 안심하시더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딸이 참고 산다니까 어머니도 참았던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발인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영정을 들고 영구차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보통은 남자 상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오빠나 남동생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영은 발걸음을 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영구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상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느꼈습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세상에서 자신의 편이었던 마지막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이제 정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세상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산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공항 도착했어.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수고했어. 수고했다는 말에 선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상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지를, 아니, 남편과 계속 살고 싶은지를. 선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결심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학교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1개월만 쉬겠다고 했지만 사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기력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 재훈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슬픔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카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가 늘 닦던 테이블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앞치마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고 박금자 씨의 상속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 소유권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지라니, 재개발이라니, 어머니가 토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선영은 전혀 몰랐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 확인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느 동네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동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에는 토지 대장이 있었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박금자였습니다. 면적은 500평이 넘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500평이라니. 어머니가 언제 이런 땅을 사셨을까? 그것도 재개발 구역이라니.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 중에는 신탁 증서도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이선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선영 이름으로 해두셨던 겁니다. 마지막 장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정해준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 일은 정 변호사님께 맡겼단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렴. 엄마는 널 믿어. 선영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 선영은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500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것도 재개발 구역이라니. 선영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토지 매입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였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신 것일까? 아버지는 생전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카페를 차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으로 땅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 땅을 지키셨던 겁니다. 선영에게도, 시댁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들었습니다. 정해준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금자 여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문을 못 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선영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서류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변호사는 사무실로 오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500평? 재개발 구역? 신탁? 이 모든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영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도, 심지어 선영에게도. 왜였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선영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선영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남기셨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는지, 선영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반쯤 선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땅, 500평이 넘는 재개발 구역,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빌딩 12층에 정해준 법률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응접실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49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정해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선영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선영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금자 여사님과는 10년 넘게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신탁 업무를 전담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선영의 아버지 이태성 씨가 그 땅을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재개발이 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박금자는 그 땅을 팔지 않고 지켰습니다. 13년 동안 묵묵히 보유했습니다. 그 사이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이 들어섰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겼습니다. 땅값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에서 재개발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박금자는 그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딸 이선영의 이름으로 신탁했습니다. 완전한 단독 명의였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그 땅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감정평가서였습니다. 450억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에서 찻잔이 떨렸습니다. 450억이라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선영은 평생 그런 돈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그 금액은 현금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안에 절차가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450억.
어머니가 이런 것을 남기셨다니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금자 여사님은 시댁을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염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돈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 그래서 딸을 지키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영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450억. 그 돈이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몇 대를 내려가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을 지키려고 13년을 혼자 견뎌내신 어머니. 선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에게 알려야 할까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신탁이라서 법적으로는 선영만 처리할 수 있다고. 남편이라도 손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숨겨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영은 결혼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선영의 월급을 늘 확인했습니다. 선영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 하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 때 친정에 가져가는 선물도 아깝다는 눈치를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선영이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가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의 돈으로 친정 조카 선물을 사면 그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영을 가족이 아니라 소유물로 봤던 겁니다. 선영의 돈도 시간도 감정도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50억이라는 숫자를 알게 되면 선영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 7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숨겨야 할까요?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 카페 정리하러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구나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느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투였습니다. 선영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뭔가 알아챈 걸까요? 선영은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탁증서, 수익자 이선영, 단독명의. 어머니는 이 순간을 예상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던 걸까요? 선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선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탐색하는 듯한 시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재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카페 정리하러 갔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근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왔었어? 선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요. 변호사는 조문을 못 왔다고 했는데 선영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카페 단골 손님들이 왔었다고. 남편은 그렇구나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겨울 이불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 시어머니 윤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집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집에 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오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선영을 반겼습니다. 67살의 그녀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잘 먹고 있는지, 카페 정리는 다 됐는지,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 앞에 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힘든 시기니까 잘 먹어야 한다고. 선영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여행 예약을 오래전에 해놔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재훈이도 많이 미안해한다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조금씩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모님이 혹시 재산을 남기셨냐고 물었습니다. 카페 말고 다른 건 없냐고. 저축은 좀 있으셨냐고. 선영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카페 하시면서 모은 돈이 좀 있을 텐데. 그게 다 내 거잖아. 얼마나 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많지 않다고. 장례 비용 쓰고 나니 거의 남은 게 없다고. 시어머니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카페 건물은 있잖아. 그거 팔면 좀 되겠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페는 월세였다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캐물은 겁니다. 선영은 오싹했습니다. 만약 450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선영은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선영의 일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자꾸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확인했냐고. 보험금은 나오냐고. 카페 정리는 언제 끝나냐고.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선영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담배를 찾고 있었다고.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탁이라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큰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한다고. 선영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45살의 국어교사,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 그게 선영이 평생 지켜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13년 동안 지켜온 450억.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투자였고 어머니의 평생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로,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기로,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침묵으로 버티기로. 그날 저녁 재훈이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산 정리는 다 됐냐고.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남은 거 없어요.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착한 며느리도 순종적인 아내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영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하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카페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카페 안을 돌아봤습니다. 카운터 뒤 선반에는 커피 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우유와 시럽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과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메뉴판과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 낡은 파일 봉투가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7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빌린 사람은 윤재훈, 남편이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선영의 숨이 막혔습니다. 7년 전이라면 결혼 3년째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인가요? 선영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차용증이었습니다. 6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5년 전, 2천만 원. 선영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총 4장의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합계는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남편 재훈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갚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상환 날짜는 모두 지나 있었지만 상환 완료 도장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3천만 원. 남편은 7년 동안 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선영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봉투에는 차용증 외에도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각서였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이자와 함께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제 명의 재산으로 변제하겠습니다. 날짜는 7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선영은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 외에 개인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게 정당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어머니에게서 빌린 겁니다. 선영 몰래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이었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윤재훈 5천만 원 대출. 사업 자금이라고 함. 선영이는 모름. 2019년 7월 22일 윤재훈 3천만 원 추가 대출. 투자 실패했다고 함. 선영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함. 2020년 11월 8일 윤재훈 또 돈 요구. 이번엔 거절함. 선영이 힘들어할까봐 걱정.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선영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셨던 겁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구나. 재훈이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 하지만 괜찮아. 엄마한테는 다른 재산이 있으니까. 그건 오로지 내 것이야. 재훈이나 시댁 사람들은 절대 손댈 수 없어.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내가 힘들 때 쓰렴. 사랑한다. 선영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13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과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450억짜리 땅을 철저히 숨기셨던 겁니다. 신탁으로 선영 단독 명의로 해두셨던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모두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탐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겁니다. 카페를 나와 걸으며 선영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년 전에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투자가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영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뒤에서 선영의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또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산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선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혼 10년이 무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후 5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해준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들을 잘 보관하라고.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남편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영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무기가 있었습니다. 450억짜리 땅, 그리고 남편의 차용증.
저녁 8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카페 갔다 왔어? 선영은 대답했습니다. 네, 정리 다 했다고. 남편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서류 같은 거 없었어?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었어요. 카페 물건들만 있었어요. 남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선영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대 선영. 450억을 둘러싼 싸움. 선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것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선영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겁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왔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우는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영은 차를 준비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둘이 함께 온 겁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차를 내오자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카페를 운영하시며 선영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말이 조금씩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있을 텐데 선영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 재훈이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투자 잘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돈도 그렇게 불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재훈도 거들었습니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요즘 부동산 투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영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자가 짜고 친 것처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건 거의 없어요. 카페 정리하고 장례 비용 쓰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훈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통장은 있잖아. 카페 운영하면서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카페 수입으로 생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축할 만큼 여유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카페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니? 선영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세 카페라서 권리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험금은? 보험도 없으셨어요. 예금은? 적금은? 거의 없었어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하나하나 막아냈습니다.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선영이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450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재우는 2시간 넘게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뭐가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가족끼리 비밀 없이 지내야 한다고. 선영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을 닫고 선영은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시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긴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박금자 명의 계좌가 2개 있다고. 하나는 카페 운영 계좌이고 하나는 저축 계좌라고. 선영은 저축 계좌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개설된 계좌라고.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다고. 현재 잔액은 5천만 원 정도라고. 선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매달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선영을 위해서. 선영은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마트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마트냐고. 다른 데 간 거 아니냐고. 선영은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심은 점점 커질 겁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선영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혜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석 달만 지나면 공식 발표가 난다고. 그때까지만 숨기면 된다고. 석 달. 선영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석 달 동안 계속 압박할 겁니다. 하지만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견뎌내겠다고. 어머니가 지켜준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재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당신이 좀 이상해서. 선영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남편.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얼마나 더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니, 함께 살고 싶기는 한 걸까? 선영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석 달 후면 재개발 공식 발표가 납니다. 그때 선영의 이름이 공개될 겁니다. 450억 규모 최대 지분 소유자로.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선영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지킬게요.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쯤 선영은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거부됐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선영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선영명의 체크카드였습니다. 다시 긁었습니다. 또 거부됐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마트를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선영명의 계좌 2개가 모두 동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결이라니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법적 권한으로 신청했다고, 어제 오후에 처리됐다고. 재혼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선영 몰래 아무 말도 없이.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우자가 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나요?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라고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겁니다. 돈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에 있었습니다.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제 계좌를 왜 동결시켰어요? 재호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 보호하려고 그랬다고. 선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한 변명이었습니다. 제 돈인데 왜 제가 못 쓰게 해요? 재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뭔가 숨기고 있지? 장모님한테 받은 거 있지?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재산을 남기셨을 거라고. 당신이 그걸 혼자 챙기려고 한다고. 부부인데 왜 비밀로 하느냐고.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말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선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자꾸 외출하고 어디 다니잖아. 변호사 만나는 거 아니야? 뭔가 처리하는 거지? 선영은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저항했습니다. 재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만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좌 동결도 풀어주세요. 재훈은 비웃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풀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영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혜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탁재산은 선영 단독 명의라서 이혼해도 남편이 손댈 수 없다고. 차용증도 있으니까 오히려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사무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선영은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밥을 안 하냐고.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재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소리쳤습니다. 문 열라고. 대화하자고. 선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한참 후 재훈은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재훈이 일어나기 전에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정혜준 변호사는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서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용증 1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서류였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신탁재산은 원래부터 선영 단독 명의라서 이혼과 무관하다고. 남편이 주장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남편이 장모님께 빌린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선영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45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450억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재판이 시작되면 한두 달 걸릴 거라고. 그때쯤이면 재개발 발표도 날 거라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작은 객실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인생. 선영이 스스로 선택한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왜 안 오냐고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협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시댁에 눌려 살던 10년, 모두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5살 이선영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호텔방에서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혜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큰일입니다. 남편이 장모님 유산 상속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재훈이 법원에 신청한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금자의 재산이 사실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7년 동안 장모님께 투자금을 들였고 그 돈으로 땅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투자금이라니. 남편은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자였다고 뒤집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선영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재산관리 위임이었습니다. 선영이 남편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닌데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조라는 것을.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감도장은 집에 있었습니다. 재훈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큰 문제를 꺼냈습니다. 재훈이 선영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심해져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을 정신병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훈이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요? 저 정신과 간 적 없는데요. 변호사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진단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모 정신과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중증 우울증으로 6개월간 치료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과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병원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재판이 열릴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영이 평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선영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450억을 빼앗기 위해 선영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인감 위조와 진단서 위조로 고소해야 한다고. 정신 감정도 받아야 한다고. 선영이 정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것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윤재훈을 사문서 위조와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큰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선영과 2시간 넘게 상담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선영은 정상이었습니다.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선영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진단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사흘 후 선영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라고 했습니다.
남편 윤재훈 씨가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장모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산 독차지 논란, 딸의 정신 상태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선영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됐지만 상황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백억 대 재산을 남겼다는 것, 딸이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는 것, 남편과 시어머니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댓글은 양분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했습니다. 장례식도 안 가고 여행 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영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온전한지, 왜 남편과 공유하지 않는지. 선영은 기사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선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적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인이 됐습니다. 세상은 선영을 의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재훈이 선영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평소 어땠는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증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라고.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인감 위조와 진단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라고. 그날 밤 선영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선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거 끝까지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선영이 이길지 남편이 이길지. 선영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용증을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챙겼습니다. 신탁 증서를 챙겼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챙겼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2주일 후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의 전쟁. 선영은 준비됐습니다.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45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지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교장은 선영에게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했고 동료들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교장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은 자신의 사건이 화면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수백억 대 유산 상속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화면에는 재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슬프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제 아내가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단지 아내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재우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걱정하는 남편으로 보일 겁니다. 선영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평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서였습니다. 누가 증인으로 나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이 첫 번째 증인이라고. 그녀는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선영이 결혼 후 자주 멍하니 있었다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고. 감정 기복이 심했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증인들이었습니다. 시댁 친척 3명이 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선영이 평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선영은 무너졌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모두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법정에서 선영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영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훈이 자기한테도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평소 어땠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물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정상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힘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한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재훈의 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걱정하는 남편, 정신이 이상한 아내,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선영은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선영은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의심합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한 달 만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 아닐까? 모두가 나를 이상하다고 하는데.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정상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혜주는 선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선영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영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선영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재판까지 버틸게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론이 재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선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재산 관리권이 재훈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최악의 경우 후견인이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선영이 혼자서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선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13년 동안 지켜온 450억. 그것이 재혼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재개발 사업의 진짜 규모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450억이라는 숫자를 밝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재혼의 목적이 돈임이 명백해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영의 신상도 완전히 공개될 겁니다. 450억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선영은 평생 그 시선을 견뎌야 할 겁니다. 선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기고 재판에서 질 것인가? 공개하고 온 세상의 시선을 받을 것인가? 사무실을 나와 걸으며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어머니의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카페는 쓸쓸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가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선영은 카운터 아래를 봤습니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뒤쪽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힘들 때 열어보렴.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선영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저를 구해줄 수 있나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태성의 필체였습니다. 재개발 투자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투자 분석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 계획도 있었습니다. 정부 개발 정책 자료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13년 전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였습니다. 매입 가격은 80억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회사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금자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여보, 이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 선영이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요. 10년만 기다리시오. 이 땅은 반드시 재개발될 거요. 만약 내가 그때까지 못 보게 되더라도 당신이 꼭 지켜주시오. 그리고 선영이에게만 주시오.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뜻을 받들어 13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선영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해주는 서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투자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것을 제출하면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서류를 든 가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반대편 자리에는 재훈과 시어머니 윤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재훈은 선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을 외면했습니다. 선영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고 박금자의 유산 상속과 재산 관리 분쟁건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재훈 측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선영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거액의 재산을 혼자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증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영 측에 물었습니다. 반박 자료가 있느냐고. 정혜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태성의 투자 계획서였습니다.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고 이태성 씨가 13년 전 작성한 재개발 투자 서류라고 했습니다. 이태성 씨가 전 재산 80억을 투자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450억 규모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450억이라는 숫자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태성 씨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것을 아내 박금자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박금자는 13년 동안 그 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 이선영에게 단독 신탁으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신탁 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완전한 단독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훈이 박금자에게서 빌린 차용증이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갚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각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재훈은 장모님께 거액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시자 유산을 노렸습니다.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인감을 위조하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인감 위조는 사실이냐고. 재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50억이 정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돈을 선영이 혼자 가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윤말순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신탁 재산은 이선영의 단독 소유라고, 법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오히려 윤재훈의 차용금 미상환과 인감 위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판결했습니다. 이선영의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모든 재산은 이선영의 합법적 상속 재산이라고, 윤재훈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그리고 추가로 판결했습니다. 윤재훈은 차용금 1억 3천만 원을 이선영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인감 위조 및 허위 진단서 건은 형사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들이 노렸던 450억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게 됐습니다.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것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켰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선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선영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훈의 인감 위조와 재산 탈취 시도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한 듯 보였습니다. 선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호텔 로비로 내려갔을 때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깔끔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선영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재훈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1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훈은 450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혼하면 그 돈과 완전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부로 남으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혼 판결 났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잘못했어. 차용금도 갚을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선영은 재훈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은 선영의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거짓이었습니다. 재훈은 처음부터 선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법원 집행관과 함께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재훈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용금 1억 3천만 원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재훈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집안의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들 모두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자기 아들 집인데 왜 가져가느냐고. 집행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 판결이라고. 재혼 명의의 차도 압류됐습니다. 은행 계좌도 동결됐습니다. 회사 월급도 일부가 압류됐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450억이 맞냐고. 선영이 혼자 다 가지는 거냐고.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좀 도와줘. 조금만 나눠줘. 선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선영을 며느리로 대했던 사람. 하지만 진짜로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선영이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남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며 선영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선영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선영은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총 사업비는 조 단위였습니다. 선영의 지분은 최대였습니다. 500평이 넘는 토지였습니다. 사회자가 주요 토지 소유자를 소개했습니다. 스크린에 이름이 떴습니다. 이선영, 최대 지분 보유자, 예상 배당금 450억 원.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45살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450억의 주인이라는 게 놀라워 보였습니다. 선영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선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투자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홀을 나오는 길에 선영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멀리서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회를 지켜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450억이 완전히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재훈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개발 회사로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선영의 휴대폰에 은행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453억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3억이 더 많았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3년 전 80억으로 시작한 투자가 500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새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50평짜리였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생전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졌습니다. 학교 교장에게서 복직 제안이 왔지만
선영은 거절했습니다. 15년 동안 교사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명예퇴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신 선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금자 장학재단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선영은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13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아래 빈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금자 장학재단 설립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400억대 재산 상속자가 100억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선영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선영의 목표였습니다. 저녁에 새 아파트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5살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재산도 중요했지만 더 큰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해요. 제게 이런 인생을 주셔서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딸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1년 전 이 길을 올랐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묘비에는 박금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1년 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년 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선영은 지난 1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것, 이혼한 것, 453억을 받은 것, 모두 나레이션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겼어요. 재혼이랑도 완전히 끝났어요. 시댁하고도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든 것, 100억을 기부한 것, 이미 20명의 학생을 도운 것, 어머니라면 좋아하셨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계시죠? 아버지가 13년 전에 투자하신 땅이 저를 지켜줬어요. 엄마가 13년 동안 그걸 지켜주셨고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식 사진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선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1년 전의 선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모습이에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모습이죠?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신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 산소가 있었습니다. 1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선영은 아버지 묘비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하신 땅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80억이 450억이 됐어요. 아버지의 성견지명이 절 지켜주셨어요. 감사해요. 선영은 두 산소 사이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가볼게요. 자주 올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요. 사랑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1년 전 이 산을 올랐을 때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새 집이었습니다. 선영의 집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45살에 시작한 새 인생.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로 핀 꽃들,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